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앞에서 가장 기초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배웠죠?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거, 1년 이내 또 변동되는 거,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자산이다. 비유동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변동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이다. 자, 이렇게 공부했는데 당좌자산은 요 빠를 땅자 빨리 바뀌는 거예요. 자리 자체 빨리 자리가 바뀌어. 쉽게 말하면 빨리 뭐 이렇게 변동이 돼. 돈하고 바뀌든지. 현금이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뭐 펀드 같은 건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취득 당시로부터. 현금에는 뭐 자기업 수표 같은 통화대용 증권도 들어가 있죠. 단기금융상품, 요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1년입니다. 1년 이내 예금을 해두는 거, 뭐 정기예금을 뭐 6개월짜리를 했다든가 1년 미만짜리. 그 다음에 뭐 그 밖의 것들,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게 1년 미만인 거. 단기 매매 증권은 증권인데 그 국사공주, 국제사채공제 주식인데 요것도 1년 이내 변동되는 거. 단기 투자 목적이죠. 요거 분기할 때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한다 그랬죠. 취득 시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파는 외상 매출금, 어음, 요 두 가지 외상값하고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이라 그랬죠. 돈 빌려준 거 1년 이내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받은 거, 그 밖의 것들, 외상값이나 받으러 옴 이외에 상품이나 제품 매출 이외에 다른 기타 물품을 팔고 안 받은 거, 계약금 미리 준 거, 비용 중에 미리 준 거, 이건 결산 때만 생기죠. 재고자산은 팔아서 돈이 되는 겁니다.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재고로 남아있는 거, 상품 팔고 사는 물건, 원재료 제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공품, 이거는 현재 만들고 있는 거, 제품은 만든 거. 그러니까 팔려고 사온 건 상품이고 원재료 갖고서 만든 거는 제품이에요. 저장품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것들인데, 뭐 1년 이내 뭐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렇게 목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소모품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좌자산, 소모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좌자산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죠.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간접으로 바로 현금화.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매우 큰 자산. 자, 그 중에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요 현금과 부족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대용 증권, 여기 통화가 있죠. 통화대용 증권, 주화나 지폐,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당좌 수표죠. 자기압 수표, 앞에 프린트에서 공부했죠. 은행이 발행하는 거. 가계 수표는 요새 잘 안 써요. 가정집에서 발행하는 거. 우편한 증서, 우체국을 통해서 돈 붙이는 거. 송금 수표, 송금해 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송금할 때 쓰는 거, 국고지급 통지서,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가 온 거. 공사채 만기자표, 공채나 사채가 만기가 됐다고 이자 주겠다고. 공사채 만기가 아니고 이자 줄 날짜가 됐다 이 말이죠. 만기자표. 공채나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일 만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죠. 배당금 주겠다는 통지서, 이런 거 받으면 바로 현금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 만기된 어음도 당연히 돈 받을 수 있죠. 만기가 됐으니까, 날짜가 됐으니까. 어음은 어음인데 열려 있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어음. 전신한 증서 뭐 이런 거는 그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요 이제 고디 글씨로 써놨죠. 타자가 우송 국공배. 자, 여러분들 타자 치는 거, 컴퓨터 할 때 타자 치는 거, 자, 타자 치는 거가, 타자가 우승하면, 타자 치는 거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 준대요.
타자가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 준다. 한번 해봐요. 타자가 우승,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 준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앞잡다 갖고 외우는 요령이에요. 진짜 뭐 국가에서 뭐 배당금 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 타자 잘 친다고 뭐 배당금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암기하는 요령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타자가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 준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고르시오. 그러니까 타자가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 준다. 배할 때 배, 타할 때 타. 자,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은 당좌예금, 회사가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는 그 당좌예금 있죠? 보통예금. 이건 아무 때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좌예금은요, 이자가 없어요. 통장도 없어. 그냥 오로지 수표 발행하는 거야. 그리고 이자가 한 푼도 안 붙어요. 이건 순전히 회사 편의상 사용하는 예금이고, 그 담보 제공하고 당좌차월 계약을 맺으면 예금 단액 초과해서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쓸 수 있어요. 보통 예금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인터넷 뱅킹 할 때 쓰는 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그 당좌예금, 보통 예금, 이게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구하면 아무 때나 줘야 되는 거. 현금성 자산. 이거는 3개월 이내요. 3개월만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상환우선조, 환매채, 펀드, 그 다음에 뭐 CD, 양도성 예금증서. 요새요 은행 가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뭐 펀드도 있고 뭐 MMF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양도성 예금증서, 그런 것들 다 3개월 이내면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면 3개월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넘어가면 그거는 단기금융상품이라 그래요. 단기금융상품. 뭐 정기예금으로 하든지 뭐 이런 상환우선주나 환매채, 펀드가 3개월이 넘어가면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타자가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 준다. 타, 배, 그 다음에 우승하면 할 때 당좌예금도 해당되고 타입발행 수표 해당되고, 요 두 번 나왔네. 타입발행 수표. 보통예금 맞죠? 자기압수표 맞고. 그런데 아닌 거는 요 수입인지. 수입인지는요 정부기관의 수수료예요. 이거는 세금공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표구입대금은 통신비죠. 그 다음에 1년 이내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요거는 3개월 이내여야지만 현금성 자산이고 3개월 넘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금융상품이라 그래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계정 과목별로 나눠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 200만원 중 15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외상매입금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자, 여기 요 상점 이름을 적는 거는 저 실기할 때 거래처를 꼭 적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를 꼭 적어야 돼요. 채권 채무는 거래처 적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약소금 발행했으니까 지급보험. 요거는 외상값이 원래 상품 사왔던 거니까 요것도 지급보험으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채무 면제이. 됐죠? 외상값을 어음으로 갚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돈 준 게 아니고 어음 써준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 어음 갖고 은행 가서 할인해서 돈하고 바꿀 수도 있고, 확실한 또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그 사람이 안심하고 또 기다리겠죠. 제품 700을 거래처 부산에 판매하기라고 계약금으로 공급 대가의 20% 동사발행 당좌수표로 받다. 자, 여기 공급 대가란 말이 나와 있는데 공급 가액하고 대가가 있어요. 이거 부가가치세 할 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부가가치세가 저기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0%니까 140만원을 현금 받고 선수금인데
공급 대가는 원래 매출액 공급가액에 10%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 그래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이고 물건값이고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한 거. 그냥 참고로 뒤에 가서 어차피 배울 거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여기는 이제 이 속에 포함됐다고 보고 20%니까 2724 140만원 현금 선수금 계약금 받았으니까 먼저 받았죠. 그 다음에 경기 인테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권리를 체결한 계약을 거래 당사자 간 이견으로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였다. 계약금을 이체하여 반환했다. 사실 이런 계약금은 원래 띄어먹어요. 원래 부동산 사고 팔 때는 띄어먹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잘못하면 2배로 물어지고 매수인이 잘못하면 띠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거래할 때는 거래처 끊기면 곤란하니까 이게 돌려주고 돌려받고 그래요. 상호 합의하에 그랬으니까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보통 예금 200만원 나가고 계약금 받았던 선수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을 사용할 것. 이런 말 없어도 미지급금이죠. 비품 대비는 미지급금. 이게 상품이라면 외상매입금으로 해야 돼요. 어차피 외상매입금을 하고 카드 회사한테 갚으면 되니까. 이게 상품이라면.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니까 비품 그 밖의 자산이니까 미지급금으로 하는 거예요. 상품 20만원 매입하고 신한은행 발행 당좌수표 발행을 지급하다. 당좌예금 잔액은 10만원이다. 차월 계약을 했어요. 이 당좌예금은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당좌차월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도될 때 보증금도 냅니다. 부도될 때 법정 비용으로 한 300만원 정도 이익질을 하고서 거래를 하고, 또 당좌차월 계약을 맺으려면 담보 같은 거 다 제공해야 됩니다. 20만원 매입했는데 수표 발행했는데 20만원짜리 수표 발행했는데 예금 잔액은 1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럼 당좌예금 10만원 나가고 10만원은 은행에서 빌려준 거예요. 우리는 빌려왔죠. 단기차익금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당좌예금 나가고 단기차익금하고 결산대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50인데 단기차익금으로 대체하다. 이거 마이너스 통장이죠. 자,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 마이너스 상태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다 하는 건 장부상 그렇게 해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 보통 예금을 차변에 보내고 이걸 단기 차익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그러면 퉁치니까 보통 예금 없어지고 대신 차익금이 생기겠죠. 국민은행. 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배운 문제 복습한 거예요. 여기 지금 5번, 6번만 좀 처음 나왔죠? 예금 잔액 초과하면 단기 차익금 또는 당좌 차월. 이건 마이너스 통장은 이렇게. 이 국가의 빚이 많으면 결국은 부도가 나면은 국가가 망하면요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그 다음에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거고 공채는 공기업, 주식은 회사에 투자한 거. 여기 재산권을 나타내는 건데 지분증권은 주식이거든요. 채무증권은 국사공이에요. 자, 여기서 특징이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1년 이상 장기투자,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 단기투자고 매도가능증권은 장기투자 목적이고요. 요거하고 요게 달라요. 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그 회사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어떤 회사를 지배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 이상 주식만 보유하면 그 회사 지배를 해서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20%만 가지면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51%가 넘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지만 채무증권은 이거는 빚이니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 여러분들 혹시 그 집 살 때나 자동차 등록할 때 채권을 사잖아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거고, 나는 그 자동차 등록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팔아버려. 그냥. 그럼 뭐하러 가지고 있어? 옛날에 내가 한전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몇십 년 전에. 하여튼 주가가 안 올라. 하여튼 안 올라.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자, 하여튼 요렇게 되고, 단기매매증권은 요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거,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만기보인데, 이거는 이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다 1년 이내는 단기매매증권이에요. 근데 여기 그 단기매매증권 구입은 수수료, 비용 별도 표기. 처분시는 수수료 비용 안 씁니다. 받은 돈에서 빼버려요. 취득할 때만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984 코드로 기재합니다. 자, 여기 밑에가 중요해요. 요 밑에, 요거 밑에 거. 요것만 좀 별표해 놓으세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1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취득한 후에 이런 종류들로 구분해요. 보유 중에 보유 목적의 또 변동에 따라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분증권이 채무증권으로는 변동이 안 돼. 예를 들면 여기 만기보유증권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이건 주식이고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이거는 1년 미만인데 요거는 잘 나오진 않고, 여기 재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불가하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요건 읽어보세요. 자, 주식사채 공채를 사면 국사공, 하여튼 국사공 이런 거 사면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이거 살 때 증권회사에 수수료 비용 냅니다. 그럼 현금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거 처분했는데 비싸게 처분했어.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에요. 싸게 처분하면 처분 손실. 이 단기매매증권을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니까 사올 때 요 비용만 따로 쓴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고,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다 알죠. 평가는 요거 결산일 동그라미. 이 결산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결산 때 반드시 현재 가격으로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지만 그 환율 평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증권 있잖아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가 매도가능증권이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하고 외화자산, 외화채권이나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 요거 반드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결산 때. 이거는 아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익은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공정가액이 하락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정가액 나오면 시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가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시장가격, 시가.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또는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 여기도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처분손실. 그 다음에 상승하면 단기매매증권하고 평가이익.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증권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은
그 저기 한 1%도 안 돼요. 거의 다 돈 다 까먹더라고. 투자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투자할 게 거의 없어요. 안 하는 게 좋아. 도박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결산 때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겠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 수익. 그런데요,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주식으로 배당 받으면 분개 안 한다. 요거 동그라미 치긴 그렇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분개 안 한다. 분개 안 한다. 분개 안 한다. 분개 안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분개 안 해요. 주식으로 배당 받으면 분개 안 한다 하는 거. 왜냐면은 주식으로 배당 받으면 종이 쪽지 받은 거지 돈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수량하고 단가만 이게 수정해 놓으면 돼. 이거 시험에 한번 10년 전에 세무 2급에 나왔었어요. 한번. 그 분개 없음 분개 안 하면 돼. 그런 거 나오면 좋겠죠? 분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팔아서 비싸게 팔면 처분이익, 싸게 팔면 처분 손실, 평가에 손해보면 평가 손실, 평가에서 이득 보면 평가이익, 뭐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따로 쓴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 이제 잘해봐야 됩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외상값과 받으럼.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을 위하여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주된 영업활동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 말한다. 그러니까 상기업은 물건을 파는, 상품을 파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 이마트가 있는데 뭐 롯데마트도 있고, 여러분 동네도 뭐 이마트도 있고, 뭐 롯데마트, 뭐 하이마트는 뭐 전자제품이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거 있고, 뭐 별마트 다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동네 마트도 있고. 자, 마트에서 그 물건 파는 거는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마트에서 물건 파는 거는. 그런데 마트에서 그 배달용 차량 있죠. 배달용 차량. 그걸 쓰다가 팔았어. 그러면 그거 팔고 돈 안 받았으면 그거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라 그건 기타 자산을 파는 거라, 그거 팔고 돈 안 받으면 미수금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 팔고 돈 안 받으면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럼이야. 근데 그 쓰다가 자동차 중고가 돼갖고 팔았어. 그리고 돈을 안 받으면 미수금.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 그런 구분만 하실 줄 알면 요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손. 나 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이 어렵게 돼 있어? 대여해 주거나 받을 걸 손해봤다. 이러지 말고 그냥 띠꼈다. 그럼 설명이 필요 없잖아. 띠꼈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럼 등의 매출 채권이나, 자, 채권만 띠깁니다. 여러분, 채무가 띠낄 수 있어요? 채무는 띄어먹는 거지. 채무는 띄어먹는 거고 채권이 띠끼는 거죠. 실제 채무도 여러분 띄어먹는 거 있어요.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채권을 띠끼는 거예요. 매출 채권은 외상값과 받으럼 요거 매출 채권이나, 그 다음에 요 단기대여금 미수금에 요건 기타 채권 동그라미. 기타 채권 동그라미, 매출 채권 동그라미.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매출 채권이 띠끼면 여기처럼 대손상각비,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그 기타 채권이 대손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앞에 기타가 붙어요. 기타가 붙습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 선급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만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처 파산 또는 그 밖의 원인, 폐업, 사망, 도주, 실종,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손이한다.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뭔지 아세요? 소멸시효가 그건 민법에 규정이 돼 있고 상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민법의 규정은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못 받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소송에서 가압류를 해놓거나 압류를 해놔요. 자, 그리고 상사채권은 보통 5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그 일반 뭐 식대 같은 거는 1년 지나면 못 받고요. 뭐 3년 지나면 못 받고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상사채권도 최종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뜯겼다라고 생각해서 대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권리에 의해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채무가 있으면 맨날 소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자, 대손의 예상과 대손충당금의 설정.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상값이 띠끼면, 아이 선생님, 그러니까 외상값 띠끼면 그 띠꼈을 때 그냥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편해. 이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외상값이나 받으러이나 기타 채권 띠끼면, 외상값이나 받으러 띠끼면 띠낄 때 대손상각비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런 거 띠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대금, 이러면 끝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 금년에 외상으로 팔았어. 금년에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금년도에 수익이 났어요. 금년도에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금년도 수익이 났는데, 그 중에서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외상값 중에 부득이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그 외상값 띄어먹을 사람이 일부러 띄어먹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안 되니까 띄어먹는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 수익이 다 났다고 하면 이익이 더 많이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뭐 상품 매출 그래서 또는 제품 매출 이래가지고 수익으로 잡아서 매출 총이익을 늘려놨는데, 그 중에 그 외상값을 못 받게 돼갖고 손해본 게 있는데, 그거를 안 공제해버리고 그냥 당기순이익을 많이 표시하면 세금 많이 내고 배당 많이 해야 되잖아. 아니 외상값 못 받아가지고 자금이 지금 돈 그만큼 손해봤는데, 돈 못 받았고 손해봤는데 거기다가 손해본 거인데 거기다가 세금 많이 나고 배당 많이 해봐요. 기업이 부실화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찮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이 충당금 설정은요, 기말 결산 때, 그러니까 12월 30일 재무제표 작성일 또는 보고 기말, 이 12월 말일날 매출 채권에 대하여 차기에 발생할 대손의 예상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추산한다.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세법에서는 1%, 그 다음에 실제는 연령분석법, 연령이 오래됐다는 건 뭐냐면 외상으로 팔은 지 오래됐는데 돈 아직 안 주고 있어. 그럼 띠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저기 띠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띠낄 거라고 잡고, 최근 팔은 건 덜 잡고 하는 거고, 과거의 경험률법은 과거에 우리가 뭐 한 2% 띠꼈다. 그럼 2%로 하는 거야.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보증법이라 그러는데, 대손 예상을 3만원 했어요. 그러면 그냥 대손상각비 3만원, 대손충당금 3만원, 이렇게 충당금으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대손이 되면 이 충당금을 차변에 보내서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은행에 그 대여금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해주고요. 다 못 받아요. 은행 대출도 많이 뜯깁니다. 그래서 은행도 대손충당금 설정합니다. 은행도요. 대손충당금 내가 은행 차장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뜯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충당금 설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보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충당금은 딱 목표 금액만 설정해 두면 되는 거예요. 목표 금액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인데 1% 뜯긴다라면 1억만 설정하면 돼. 근데 잔액이 1000만 원 있어. 충당금 잔액이. 그러면 9천만 원만 하면 1억이 된단 말이야. 그게 차액보충법이에요. 자, 여기 대손 예상이 3만 원인데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어. 그러면 여기서 빼면 만 원만 해주면 돼. 만 원만. 대손 충당금 만 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2만 원 있는 거하고 만 원하고 더하면 3만 원 돼. 그럼 나중에 뜯기면 대손 충당금 3만 원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손 예상 3만 원 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이야. 그거 할 필요 없죠. 분개 없어. 이거 안 해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쓸데없는 거 냈다고 욕먹을까봐 안 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회수불능하고 충당금 내내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충당금 설정할 때 목표 금액이 3만 원이야. 예상액이. 그 잔액이 3만 원이 있으면 안 해요. 분개. 그런데 3만 원 예상을 했는데 잔액이 4만 5천 원 있어. 이 잔액이라는 거는 매 결산 때마다 계속 설정을 해오기 때문에 작년에 설정해놨던 거야. 작년 결산 때 설정해놨던 게 남은 거야. 그럼 오히려 4만 5천 원을 더 그때는 외상값이 더 많아서 더 많이 설정했는데 잔액이 4만 5천 원 남았어. 그럼 오히려 올해는 외상값이 좀 적은가 봐. 그래서 3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데 4만 5천 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줄여야 돼. 대손충당금을 없애주고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개합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판관비의 차감 항목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차감 항목.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외상값이 5만원 뜯겼으면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3만원 있으면 3만원이 충당금이 차변에 오고 나머지 2만원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5만원. 충당금이 있는 만큼 하나. 이거는 외상값이 마침 딱이죠. 5만원 뜯겼는데 5만원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5만원이 딱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5만원이 뜯겼는데 잔액이 6만원 있으면 5만원만 오고 나머지 만원은 다음에 또 뜯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만원은 신경 쓰지 말고 5만원만 충당금이 여기 와야 돼요. 요거 별 하나 더 하고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미수금 선급금의 대손시는 요거는 기타 단기대여금 만약에 뜯겼다 그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고 이거는 요 밑에다가 쓰세요. 영업의 비용, 영업활동 외의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공부하신 게 이거는 결산 때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받는데 그 외상으로 팔다가 다음에 연도에 넘어가서 뜯기게 되면 그 기간이 맞지를 않아요. 수익은 금년에 났는데 뜯기는 건 내년도 비용이 돼. 그럼 금년도에 비용이 그만큼 적게 계산돼 순이익이 많이 나오면 세금 많이 나고 배당 많이 해야 되니까 오히려 기업이 불리해요. 그래서 그 해에 팔은 외상값 잔액은 결산 때 반드시 그 중에 뜯길 거는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요. 충당금 잔액이 마침 딱 맞으면 할 거 없고 오히려 더 많으면 환입을 시키는데 요건 실제로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다음 연도라고 적어요. 다음 기 차기에 실제로 뜯긴 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앞에 거는 전년도 말의 결산, 그리고 이거는 다음 연도에 실제로 뜯긴 겁니다. 자, 요거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기타 채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손 처리한 채권의 회수. 자, 외상값을 전기단기 구분하지 않고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뜯겼다 받은 거예요. 뜯겼다가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외상값 상대방이 띄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든가
그 사람이 돈이 있거나 또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융통해서 돈을 갚았다. 그럼 우리는 돈을 받았어. 그러면 전기에 대손 처리한 채권에 있으나 단기 대손 처리한 채권에 있으던 똑같이 대손 충당금을 원상복귀하는 거야. 여기 대손 충당금 차변에 와서 없어졌잖아요. 없앨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시 받았으니까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왔던 거를 대변으로 원위치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충당금이 다시 원위치 돼서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늘어나가겠죠. 배서를 배우겠습니다. 자, 어음의 배서. 이 배자는 그 어음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어음 소지는 어음의 만기일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어음에 양도하는 때는 어음 뒷면에 요 배자가 뒷배자예요. 우리가 그 배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뒷배자예요. 뒷배자. 뒤에 문서의 뒷면에다가 서명합니다. 뒷면에다가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데 이것을 어음에게 배서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요. 어음을 갖다가 원래 상대방이 나한테 그 어음을 발행해 줬는데 내가 이거 뒤에다 서명 내가 이걸 양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명을 해야지. 서명을 안 하고 그냥 주게 되면 그 원래 어음대금 줄 사람이 이 사람 길 가다 이거 주워 가지고 가져온지 알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내가 이 어음을 양도합니다라고 서명을 해줘야 돼요. 이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뒤에 서명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서라 그래요. 어음의 배서는 어음의 추심이임의 배서. 이건 이제 은행에서 보통 어음대금 받거든요. 은행에다가 돈 받아달라고 양도하거나 어음의 배서양도, 어음의 할인이 있는데, 자, 우선 배서양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 별표 하세요.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자, 상품을 매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해 주면 상품이 들어왔어요. 또 원재료 사오면 원재료. 그러면 대변에 어음이 나가니까 받을 어음이에요. 요 받을 어음인데 이 거래처가 누구로 적어야 되느냐면 내가 강원상점한테 상품을 매입했는데 어음을 갖다가 배서양돼서 누가 발행한 거냐? 서울상점이 발행한 어음이야. 내가 강원상점한테 상품을 사고 서울상점이 발행한 어음을 강원상점한테 양도하면 이 거래처를 누굴 적어야 되냐면 서울상점을 적어야 돼요. 원래 어음 발행인을 적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실기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배서양도하면 받으럼이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은 뭐냐면 만기일 이전에 거래은행에 배서양도하여 자금의 융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음을 은행에다 팔아버리고 돈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어음 받으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 2, 3개월 기다리면 자금 융통이 안 되잖아요. 기업은 현금이 잘 돌아야 돼요. 다달이 월급도 줘야지, 물건도 사와야지. 그러니까 돈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돌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이걸 어음을 갖다 주고 손해보고 그걸 이제 할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손해보고 그냥 돈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러는데 요거 할인료는 신경 쓸 거 없고, 소유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자금한 실수금은 당좌예금, 실수금은 실제로 받은 돈. 그럼 여기 받으름이 나가고 돈 받았어. 당좌예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적게 받은 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이 외상값이나 받으름이잖아요. 이걸 양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을 은행에다가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처분해 손해봤다. 은행은 돈 장사하는 데니까 이자만큼 띄겠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 이해 가시죠? 다 받으름이 대변에 나갔습니다. 거래처는 다 발행인을 적어줘야 돼요. 그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당좌예금, 이건 상품이 들어오고. 근데 요게 차익거래로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여기다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매각거래.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요 옆에다가 적어요. 매각거래로 처리. 이건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인데요. 이걸 차익거래로 처리하는 경우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10년 전에 시험에 전산세무 2급에 나왔는데, 차익거래로 처리하라 그러면 여기에 받으름을 분개해 주는 게 아니라 단기차익금으로 분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 비용으로 분개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 빌리고 담보로 맡긴 것 뿐이야. 근데 시험에는 매각거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매각거래.
그리고 은행에다 오물 팔아버리면 내가 이제 통제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은행한테 넘어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의 그 채권가치였는데 이거는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 앞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현금을 대여하고 차용증서 받으면 차용증서가 꼭 있어야 돼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서 안 받고 빌려주면 나중에 띄어먹기 아주 띄어먹는 거는 뭐 그냥 아주 뭐 그냥 일반이지. 그 차용증서 받아요. 또는 어음을 받거나 차용증서를 받거나 어음을 받거나 무조건 대여금이야. 근데 1년 미만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1년 이상 빌려주면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현금.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고 대여금이 대변에가 사라지고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제가 앞에서 분계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분계 설명을 안 하면서 바로 이 거래 갖고 바로 분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안 들으면 지금 이거 들을 때 힘들겠죠. 그러니까 대여금은 자산이가 자산의 증가니까 차시내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대시내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대여금을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이자 받으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현금을 차입하고 차용증서를 받으면 현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단기차입금 부채의 감소가 되고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 나가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과 선수금. 뭐 이거로 그냥 이거 보면 돼. 이건 그냥 읽어만 보시고 상품 매입하기라고 계약금제로 상품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러면 선급금 먼저 줬다 이거예요. 계약금. 이 계약금 항상 줍니다. 보니까 거래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계약금 줘요. 보통 10% 정도 주거든요. 계약금 주면 선급금, 대변의 현금, 현금 나가고 자산의 증가. 헷갈리지 마요. 선수금이 아니에요.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자는 외상으로 하면 상품이 들어왔죠? 그러면 계약금 줬던 거 이거 퉁쳐야지. 계약금 준 거 퉁치고 나머지만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지. 계약금 준 거 신경 안 쓰고 다 외상 매입금 분개하면 바보지 뭐. 계약금 준 거는 띄고 나머지만 줘야 되겠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 들어가면 여기 매입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상품 가격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제로 상품 대금의 일부를 현금 받으면 현금, 대변의 선수금, 부채. 자, 부채. 그 다음에 상품 매출하고 계약금을 자금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면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계약금 부채가 감소되죠. 이거 퉁쳐야 될 거 아니야. 계약금 받은 거 퉁치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 계약금 받은 거 까고 나머지만 외상으로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거는 뭐 앞에서 분계 연습을 좀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 발행과 회수. 자,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우리는 백화점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회계는 여러분 개인 입장이 아니고 회사 입장이라는 걸 꼭 생각하세요.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선수금 계정 대변에 기록하고, 자, 백화점에서 상품권이란 종이 쪽지를 발행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상품권을 발행하고 현금 받으면 현금 들어오고 선수금이야. 그 종이 쪽지 파는 거예요. 종이 쪽지. 아무 뜻이 없어. 그 종이 쪽지 선수금 받고 팔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증반은 상품권을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면 그럼 상품 팔았어요. 근데 이거 그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에서 그걸 회수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수금은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사람이 아무래도 백화점 물건 더 사가면은 나머지 뭐 외상으로 팔으면 외상 매출금, 또 뭐 현금 받으면 현금, 보통 예금 받으면 보통 예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카드로 결제 받으면 카드 결제 받아도 외상 매출금. 왜? 물건 파는 거니까. 그래서 상품권은 선수금이다. 앞에다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붙여도 되긴 하는데 선수금으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미수금과 미지급금. 야, 이건 진짜 강조를 첫 시간에 엄청나게 한 거죠. 비품을 외상으로 처분하면 비품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죠. 그 밖에 기타 자산이야.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고 그 밖에 자산을 팔고 돈 안 받으면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을 현금으로 입수하면 미수금이 대변에가 사라지고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유가증권이 뭐 단기매매증권, 뭐 매도가능증권, 1년 이내 단기 투자하면 단기매매증권,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매도가능증권. 물론 매도가능증권이 1년 이내짜리도 있어요. 시장성을 상실하면.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은 보통 1년 이상짜리를 생각하시면 그냥 뭐 돼요. 시험 문제 보통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유가증권 구입에 따르면 뭐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외상으로 샀다고 외상매입금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미지급금 없어지고 부채의 감소로 없어지고 현금이 나가죠. 자, 이래서 분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면 고개 끄덕 한 번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쭉쭉 설명을 계속 할 수 있죠. 가지급금. 요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가짜로 받았다. 가짜로 지급했다. 이건 뭐냐면은 현금을 지급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가지급금. 그 다음에 나중에 계정과목이나 확정되면 가지급금 대변에 기입한다. 자, 여기 사원에게 출장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자, 제주도 출장을 보냈어. 그럼 가지급금 현금. 그랬는데 이 돈이 얼마 들어갈지 정확히 몰라요. 출장 갔다 와봐야 알아. 태풍이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루 이틀 더 있다 오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넉넉히 돈 주고 갔다 와서 정산하자. 그래서 이제 출장사원이 기사 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현금 받으면 가지급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돈 회사에다가 돌려주고 회사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영수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제주도 가서 뭐 이제 가서 숙박비, 식대,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영수증 가져와 가지고 다 제출한단 말이에요. 격리과에. 여러분들 회사 근무하면요, 모든 지출과 수입 전부 다 증빙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빙서 갖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장부기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회계 처리해서 세무 보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증빙서 없으면요, 죗가닥이에요. 근데 특히 세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매출액을 줄인다. 매출액을 줄이면 그건 즉각 세무조사 나옵니다. 매출액이 줄어들면. 왜냐면 요새 신용카드로 팔고 현금 영수증 팔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탈세를 못해. 그런데 탈세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금 받고 팔잖아. 그럼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해줄게. 그래서 출장 이렇게 가지급금하고 현금 했다가 돌아와서 가지급금. 그러면 여비교통비, 증빙서를 내놓으면 그거 여비교통비, 나머지 현금. 그 다음에 출장사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송금수표를 받으면, 그러면 이게 현금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 뭐 송금수표 현금이니까 또 보통예금이 들어오면 보통예금, 대변에 가수금. 그랬다가 그것이 내용불명의 송금액이 외상매출금 회수로 판명됐어. 그럼 외상값이 사라지고 자산의감 사라지고 가수금이 없어지겠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없애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법인기업 회사에서 회사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거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 가져가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회사 사장이라고 회사 돈 마음대로 갖다 썼다가는 형사처벌 받아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서 다 기록을 하고서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주고 대표이사는 회사에다가 이자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산세무 1급에 가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세무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이자를 안 받았으면 그걸 이자로 쳐서 수익으로 잡아갖고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장 갈 때도 이렇게 하고, 대표이사가 돈을 회사 돈 가져가도 가지급금, 개인기업도 그 가지급금을 하더라고.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채권과 예수금, 임직원의 단기채권, 종업원의 급여지급시 차감하는 조건은 금전을 대여하면 단기대여금에 기입하고, 차감하면 이거는요, 갑을 해주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갑을 해주면, 요새 갑을 거의 안 하죠. 신용카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갑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아예 없지. 그냥 뭐
가불해주면 단기대여금, 현금.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지급 시 선대금과 소득세를 차감한 내내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월급을 줬어. 그러면 급여, 임금을 주면 임금, 생산직에 주는 건 임금, 사무직에 주는 건 급여. 그 다음에 임시고용원에게 주는 건 작급. 그 다음에 여기 단기대여금 띄어야 되겠죠. 단기대여금 공제해야 되겠지? 가불에 간 거니까 공제하고. 옛날에는요 가불 많이 했어요. 신용카드 나오기 전에는요 가불이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 됐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가불에 가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4대 보험이나 세금 떼어서 회사가 맡아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맡아가지고 있다. 미리 했자 거둘 숫자, 이걸 원천징수라 그래요. 세금은.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띄었다가 건강보험단에다가 내겠죠. 그리고 나머지 현금. 자,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앞에서.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를 세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2번 3번 별표인데 특히 3번 같은 경우 종업원의 급여에서 차감했던 거는 예수금이 없어집니다. 예수금 현금. 근데 요 밑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5대5죠. 회사가 절반 내고 여러분들이 절반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를 월급에서 떼었던 건 예수금을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예수금으로 했다가 예수금이 없어지고 이제 부채 감소가 되고 현금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맡아가지고 있던 거를 납부했으니까. 그런데 4대 보험 중 회사 부담분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국민연금은요 완전히 세금처럼 내는 거야. 그래서 세금 공과고, 건강보험료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비, 복지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기 때문에 세금 공과 복리후생비. 요거 시험에 요거하고 섞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 요거 별표하세요. 선납세금. 자,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 말입니다. 1년에 원래 한 번이 확정신고예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입니다. 법인기업은 6월 말, 12월 말 해가지고 25일,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내요. 7월 25일, 1월 25일.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법인세는 3월 30일, 소득세는 5월 30일. 여러분 소득세 신고해 본 적 있어요? 5월 말에 세무서에 가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소득세 신고하려고. 그 법인세는 3월 말. 그런데 자, 국가에서 세금을 갖다가 1년에 한 번만 거두면 나라 살림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간예납을 합니다. 중간예납. 그러니까 6개월 그러니까 3월 달에 확정 신고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4, 5, 6, 7, 8, 9. 그러면 이제 9월 달 지났잖아요. 6개월 후에 다시 작년에 냈던 법인세의 절반 정도를 다시 또 예납해라, 미리 납부해라 하고 고지서 날라오면 내야 돼요. 중간 예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것도 가산세 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정 신고하기 전에 미리 내는 거라 선납세금이라 그래요.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 선납세금. 그리고 또 이제 은행에서 이자 받았어. 여러분들 적금이나 뭐 이런 거 타면, 정기예금 이런 거 타면, 그런 거 받으면 이자 받잖아요. 그럼 이자가 생기면 이자 수익인데 이자 그냥 다 줍니까? 세금 띄고 주죠. 14%예요. 그 다음에 1.4%에서 15.4% 띱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 세금으로 띄어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을 가입을 많이 하죠. 그 선납세금 띄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요새 34세 미만의 청년들은 한 달에 70만 원 납부하면 5년 후에 5천만 원 마련해 주는 거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줘 갖고 하는 거 지금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자 그거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거는 비과세. 근데 그 나머지들은 이렇게 세금을 띱니다. 그럴 때는 선납세금. 이거는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원천징수를 회사가 한 거고, 이거는 회사가 은행에다 예금했다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띄고 은행이 세금 띄어놨다 은행이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거니까 먼저 세금 냈으니까 선납세금. 나머지 이제 돈 들어왔자 이자가 이제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현금 받으면 현금. 법인세 중간예납 시 법인세 또 중간예납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6개월 딱 절반 잘라갖고
미리 중간연합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라 설립할 거 아니야. 부가가치세는 3개월에 한 번씩 냅니다. 자, 선납세금, 보통예금 이렇게. 그 다음에 결산 때 법인세 기상시. 그러면 법인세, 금년에 법인세가 이제 나오죠. 2억 미만 그 10%뭐 한도가 딱딱 있어요. 법인세 갖고도 엄청 싸우죠. 정당들이. 뭐 법인세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가 차변에 오고 미리 냈던 선납세금이 사라지고, 왜냐면 미리 냈던 거 퉁쳐야지 나머지 미지급세금 이렇게 해줘야죠. 요 분계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배웁니다. 재고자산은 이런 것들이에요.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하거나 소비될 자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상품이 주요 재고자산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재고자산이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의 건물, 토지도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건물, 토지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건물, 토지가 아닙니다. 이 건물,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하면 투자 부동산이고, 이거를 그 부동산 매매업에서 팔려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은 생산한 물품. 이거 워낙 같아요. 이제 파리바게뜨 그 빵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빵을 그 본사에서 아침에 받더라고요. 빵차가 와서 빵을 받고, 그래서 그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팝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또 직접 만든대요. 그러니까 빵집은 직접 만드는 건 제품이고 본사에서 가져온 건 상품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제품은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으로 부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 여러분들 저기 그 자동차의 그 타이어 있죠? 타이어.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나 뭐 넥센 타이어나 뭐 금호 타이어 끼지, 외국 타이어나 이런 거 끼지, 뭐 현대 타이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타이어 같은 게 바로 부품이에요. 뭐 중간 부품, 그것뿐만 아니라 부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제조를 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 있는 거. 원재료는 구입한 원료나 재료. 저장품, 공장용 사무용으로 쓰는 소모품, 수선용 부품 및 기타 저장품, 뭐 망치나 드라이버 이런 것도 해당되고, 목장갑도 해당되고.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뭐 여기 뭐 상품 매입가 매출 뭐 이런 거 그 애누리나 뭐 반품이나 뭐 할인 다 빼줘야 돼요. 매입 시 부대비용, 인수운임, 매입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관세. 하역비가 배에서 내리는 거, 이건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매출 시 발송원이면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자, 매입 애누리는 그냥 그 매입할 때 애누리 해주는 거야. 파손이나 견본상 이유로 깎아주는 거. 여러분들 저기 그 리포 제품인가? 그 저렇게 보면 새 제품인데 약간 그 흠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반품한 거나 마음이 면해서 반품한 거 되게 싸게 팔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거 상당히 실속이 있죠. 그래서 깎아주는 게 애누리고, 환출은 물건 샀다가 파손이나 견본상 견본하고 달라가지고 반품시키는 거. 환출, 매입에다 돌아서 나가는 거야. 헷갈리지 마요. 매입 할인, 외상 매입금을 기일 전에 지급하게 되어 대금의 일부를 깎아서 할인받는 거. 매출 애누리, 매출에다 깎아주는 거. 환입은 반품돼 오는 거.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게 되어 일부를 깎아주는 거.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환입되거나 빠꾸되어 오거나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을 빼준 게 순매출액이고,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매입제 비용 포함입니다. 매입할 때 운반비나 하역비 이런 거 다 포함해, 관세 같은 거. 그 다음에 환출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할인 뺍니다. 매출원가는 우리가 금년에 매입한 상품, 단기제품 지정가, 금년에 만들었던 매입했던 거기에서 기말에 남는 거, 안 팔린 거 있죠. 안 팔린 거, 그건 빼야 되겠죠. 근데 기업은 재고가 많으면 안 좋죠.
재고가 많으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요 기말재고 빼줘요. 기말재고 빼주고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는 더해서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기초상품하고 순매입 동그라미 치고 판매 가능액이라고 쓰세요. 제가 앞에서 한번 했죠. 판매 가능액.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순매입액을 더해서 판매 가능액. 그리고 거기서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예요.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출원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 상품 보세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고 순매입액이 있어. 그러면 당기점 대조원가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기말상품 재고 빼면 매출원가에 그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책. 이건 물건을 지금 이렇게 그 태풍이 불거나 그 다음에 뭐 화재가 나거나 해서 거기다 물건 기부를 했어. 그럼 이거는 팔아야 될 물건을 기부한 거고 또 경우에 따라는 거래처한테 접대한 거 또 종업원한테 기념품으로 준 거 이런 거 타계정으로 대책을 빼주면 매출원가 나와요. 이게 등식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빼는 게 이 공식보다는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기말재고액이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늘어나겠죠.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기말재고액 가산할 상품,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운송 중에 있는 미착품. 이게 뭐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선적지 기준이라는 거는 배에다가 실는 순간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샀어. 원재료를 미국에서 사와요. 사오는데 미국에서 원재료 사오는데 미국에서 그걸 배에다가 실었어. 그러면 그 순간에 선적지 인도 기준이야. 선적지 배에다가 실는 순간 우리 거가 되면 우리는 기말재고액에 가산해야 돼. 그 미착품은 기말재고액에 플러스 시켜야 돼. 그게 원재료다라면 원재료에다 플러스 시키고 상품이라면 상품에 플러스 시키고요. 그 다음 위탁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위탁하는 거는 뭐냐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안 팔아서. 그러면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 차변의 적성품,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결해서 상품에서 빼줬다고. 또는 제품에서 빼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물건을 보냈으니까 일단은 물건이 나갔으니까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데 이거를 팔지를 못했어. 그러면 다시 기말재고액에 가산해야 돼요. 시성품,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하기 전에 것. 자, 여러분들 그 물건을 이렇게 써보고 일주일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랬는데 그 물건 보낼 때 물건에서 상품에서 뺐단 말이야. 뺐는데 아직 의사 표시를 아직 하기 전이야. 일주일 기간 줬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 그럼 그건 기말재고에 가산해야죠. 만약 위탁품을 수탁자가 판매했거나 시성품을 구매자가 판매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또 오히려 차감해야 되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분계는요 아주 쉬워요. 이 분계는 이걸 보고 직접 합시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시 차변의 상품 외상 매입금 앞에서 했던 거예요. 환출 및 매입의 누리시 매입의 누리나 환출은 요거 반대 분계합니다.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고 대변의 상품이 사라져. 또는 요 상품하고 외상 매입금을 똑같이 하는데 요 숫자만 마이너스예요.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요거 저 뒤에 전표 입력할 때 실기할 때 요 방법을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근데 일반 전표에서 할 때는 외상 매입금 상품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계할 때는 이렇게 외상 매입금 X 분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도 줄어들고 외상 매입금도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요거 별표 요거 시험에 별도로 나와요.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는데 돈을 덜 갚았어. 빨리 갚아갖고 외상가 빨리 지급하면 그만큼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달 있다 주기로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다렸다 주면 내가 은행에다 그 예금에 넣으면 이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이자 못 받고 내가 빨리 외상가 갚으니까 야 너 그 내가 이거 빨리 갚으니까 은행 이자만큼 깎아줘.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어 깎아줄게. 그래갖고 내가 그만큼 할인받은 거 이거 이 매입 할인도 매입액에서 빼줘야 돼요. 이건 이익이 아니고 그냥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상품 외상 매출 시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앞에서 다 분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입 및 매출의 누리시 상품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 X분계 반대분계 해도 되고, 요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을 요 앞에다가 부호만 금액란에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도 돼요. 요거 메인 매출 전표, 요것도 별표. 뒤에 가서 실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일반 전표 그냥 분계할 때는 요렇게 X분계. 근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렇게 분계하는 거. 왜냐면 실무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하기 때문에 다 요 밑에 방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외상값 빨리 회수 시. 그럼 외상값을 받는데 돈을 받는데 빨리 받으니까 그냥 매출 할인. 그러니까 돈 적게 받으니까 매출 할인. 이건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계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사오면 상품, 팔면 상품 매출, 또는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원재료 사오면 원재료.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그냥 분계합니다. 뭐 3분법은 뭐 2월 상품이 있고, 뭐 5분법 애누리 환출 또 별도로 쓰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상품 재고의 인도단가 결정 방법, 개별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 뭐 1캐럿짜리, 5캐럿짜리가 있어. 근데 1캐럿짜리를 요번에 팔았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1캐럿짜리 이거 원가가 1억이었는데 1억 5천 받았네. 그러면 이익이 원가가 1억짜리가 나갔네 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매입단가를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매입가격별로 판매한 것과 재고로 남은 것을 구별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그러니까 1억짜리와 5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는데 1억짜리 팔았으면 5억짜리가 남았잖아. 그게 개별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고액의 그 물건일 때만 쓰고 거의 안 써요. 개별법은 거래 빈도수가 많지 않고 수량이 적은 고가품 판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 그 저기 마트에서 물건 팔을 때 그 라면 하나 팔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번에 신라면 팔았네, 이번엔 또 무슨 뭐 다른 뭐 우동 팔았네, 뭐 이래가지고 개별적으로 해봐. 그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건 딱 골라가지고 딱 계산돼 가면 뭐야, 바코드로 삑삑 찍죠. 그럼 삑삑 찍으면서 가격이 쫙 표시되죠.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라면 사가면 그 순서가요, 저기 컴퓨터로다가 다 돼 있는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그 라면이 먼저 입고된 게 먼저 나간 걸로 이렇게 그 모든 그 마트 같은 거는 전부 다 선입선출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말해요, 마트에 진열한 라면이 이게 먼저 들어온 건지 나중에 들어온 건지 라면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라면이 가서 막 쌓여 있어. 뭐 뒤에 쌓여 있고 앞에 쌓여 있고. 그 유통기간이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집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선입인지 후입인지 뭐 그런 건 뭐 안 따진다고. 그러나 장부상에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나간 걸로 이렇게 전제를 잡고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게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first in first out 메소드에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인도된 것으로. 근데 이거는요, 물량 흐름하고 일치되질 않아. 이거는 이 선입선출법을 많이 써요. 모든 그 마트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런 방법이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가중평균법은 평균을 내는 거예요. 가중이라는 거는 라면이 오늘은 10개 사왔고 어저께는 20개 사왔고, 그러면 금액이 어저께 사온 거하고 오늘 사온 거하고 단가가 달라.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 그걸 수량하고 단가하고 곱한 그 총 금액을 갖고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가 다른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잔액란의 금액과 매입 금액의 합계액을 잔액란의 수량과 매입한 수량의 합계로 나누어 이동평균 단가를 구한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새로운 게 들어올 때마다 그냥 평균 내는 거야. 총평균법은 보통 1개월의 매입 금액을 매입 수량으로 나눠 총평균 단가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요, 요 총평균법 별표하세요. 요거하고 요 선입선출법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거로 이제 기말재고가 얼마다, 또 매출원가가 얼마다, 요거 구하라고 나오는데 이거 복잡해요. 이거 나오면요 그냥 버려. 시험 문제 그냥 버려. 복잡한 거 여러분들 풀지 말고, 이거 풀다가 한 5분 시간 잡아먹으면 시간 모자라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도요, 실무에서는 다 선입선출법으로 채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소매재고조사법, 매출가격을 원가로. 이건 저 백화점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들 정가 판매죠.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면 옷에 정가가 딱 있지. 그럼 거기 마진이 보통 한 40% 50%가 붙었다. 내가 그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요, 2배로 팔아야 된대요. 그래야 먹고 산대. 그러니까 이제 10만원짜리면 20만원에 팔아야 된대요. 그래야 먹고 산대. 아니 그래야 그거 가지고서 가게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배 정도는 반대. 그 약국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그 처방 받으면 1,500원인가 뭐 1,100원 밖에 안 내잖아요. 그럼 별로 약국 남는 거 없는 거 같죠? 제가 약국 약사한테 물어봤어요. 마진율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40%래요. 약국이 많은 이유가 약국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변동이 있겠지만, 거의 다 2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만약에 2배로 이걸 가산했다 그러면, 나누기 1.5로 하면, 아니, 2배니까 나누기 어떻게 되는 거야? 2배니까 20만원. 그럼 나누기 2를 하면 되겠구만. 2배면. 뭐, 50% 가산했다 그러면 나누기 1.5. 그래서 매출 가격 환원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개념이 뭐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 적어지고 매출총이익은 증가한다. 요거 기말 재고자산이 적어지면, 이게 줄어들면, 요게 줄어들면, 요 네모 칸을 보세요. 요 칸이 줄어들면 요 매출원가가 올라가겠죠? 매출원가가 올라가면 이익이, 원가가 크니까, 원가가 비싸지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이게 그 소리니까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인플레이션 시, 물가 상승 시의 비교, 당기순이가 기말재고액. 자, 크기는 요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선입선출법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그냥 머리로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여러분들 삼각김밥 얼마에 팔아요, 요새? 1,000원 정도면 사죠? 삼각김밥 1,000원인데, 자, 삼각김밥 어저께 사온 거는 500원에 사왔어. 근데 물가가 올랐다고 오늘 사온 건 600원에 사왔어. 근데 파는 거는 그냥 똑같이 1,000원에 팔아. 물건이 들어올 때는 어저께 들어온 건 500원, 오늘 들어온 건 600원이야.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는 어느 게 나간 거예요? 그걸 자, 매출액은 1,000원이야. 똑같이. 자, 선입선출법일 때는 어느 거 파는 거예요? 어느 거? 먼저 들어온 거 500원짜리 파는 거지? 그럼 매출액이 1,000원이야. 그럼 이익이 얼마가 나요? 500원 나지? 근데 후입선출법은 어느 거 파는 거예요? 어저께 500원짜리 들어오고 오늘 600원짜리 들어와서 후입선출법은 나중 들어온 거 먼저 팔죠? 그러니까 600원짜리 파는 걸로 하는 거야. 600원짜리가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서 600원 빼면 이익이 얼마가 돼요? 400원 되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작아요. 보세요. 당기순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이 뭐가 더 크냐면 선입선출법이 더 크고 후입이 더 작아요. 자, 보세요. 어저께 삼각김밥 사온 건 500원이 뛰어왔어. 오늘 뛰어온 건 600원이야. 근데 1,000원 받았어. 선입선출법일 때는 어저께 뛰어온 거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걸로 하니까 어저께 들어온 500원짜리 팔으니까 이익이 500원 났어요. 그런데 후입선출법일 때는 600원짜리로 파는 거니까 이익이 1,000원에서 600원 빼니까 400원이죠.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작지. 여기 보세요.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작고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크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어떤 게 더 커요? 후입선출법이 더 크겠죠? 거꾸로? 왜냐면 매출원가가 어저께는 500원짜리고 오늘은 600원짜리니까 600원짜리가 더 크잖아. 나중 들어 물가가 상승 시에는. 그래서 이게 이 부등호 보세요. 당기순이익이나 기말재고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매출총이익 적어놓으세요. 1번 앞에다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총이익이나 다 같은 이익이에요. 손익계산서 그때 보셨죠? 매출총이익에서 판가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뭐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니까 매출총이익을 적어놓으세요.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크게 나, 후입선출법이 제일 적게 나. 그러면 어느 게 회사에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느 게 회사에 좋아요? 후입선출법이 좋죠? 이익이 적게 나면 뭐 적게 내요? 세금 적게 내죠? 배당 적게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게 후입선출법이야. 그래서 이건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외국의 그 유럽의 회계 기준을 한국이 도입했어요. 왜냐면 외국 투자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의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큰 회사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회사들, 거기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그래도 튼튼해야지.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이건 좀 봐줄게. 그냥 이익 적게 표시하고 세금 적게 내도 봐줄게. 왜냐하면 기업이 튼튼해야, 아니 닭이 튼튼해야 달걀을 계속 낳을 거 아니야. 닭이 약해봐 계란을 못 낳잖아. 그러니까 닭을 좀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먹이듯이 기업도 너네가 이익을 좀 적게 나서 세금 적게 내도 봐줄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인정하지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세법에서는 한 번 적용하면, 법인세법에서 한 번 적용하면 계속 적용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바꾸려면 3개월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 9월 말까지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신고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바꾸면 선입선출법이나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그렇게 법인세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게 세무 1급의 법인 조정입니다. 그래서 당기수익이나 기말재고액은 물가가 상승 시에 이익이 가장 적게 나는 게 후입선출법이고,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많이 나요. 그런데 물가가 하락 시에는 이게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 순서예요. 매출원가는 후입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물량 흐름과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이 최근에 남아있는 거, 최근에 사온 게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는 자, 몇 개가 남았느냐, 이거는 단가 결정 방법이야. 삼각김밥이 500원짜리냐 600원짜리냐 그 결정하는 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고, 이건 수량이야. 삼각김밥이 지금 몇 개가 남았느냐, 어느 걸로 할 거냐, 이거는 계속기록부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어. 계속기록부는 여러분들 그 저기 마트에는 전산에 기초 남은 거 전산에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온 거 다 전산에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고해. 그래서 그 마트 계산대에서 삑삑삑삑 하고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물건 사람들이 사은 거 자동으로 빠져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얼마 딱 나와. 그러면 기말재고 다들 이거 얼마 없네, 빨리 주문해야지. 그러고 주문한다고요. 마트가 그렇게 다 하게 돼 있어요. 롯데마트 교육을 저희가 실제로 우리 장소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롯데마트 롯데그룹이 지금 100 몇 층짜리 건물로 새로 지었죠. 그쪽으로 가서 지금은 거기서 하는데 전에는 우리 쪽에서 했었어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계속기록법은 이렇게 다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뭐냐면 기초하고 메인만 컴퓨터에 입력하고 장부에 기재하고, 기말재고는 실지 조사하는 거야. 실지 가서 이거 몇 개 남았네, 몇 개 남았네, 몇 개 남았네, 그 실지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출고 수량이 나와. 근데 이 방법을 두 개를 혼합해야 돼. 왜냐면 요거와 요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감모 수량을 파악할 수 있어. 여러분들 계속 요거만 사용하게 되면은, 요거만 사용하면 실제로 몇 개 나왔는지 몰라. 가서 실제로 조사해 봐야 돼. 이건 누가 가서 훔쳐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훔쳐갔는지 알려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 그게 혼합법이야. 그 장부재고 수량과 실질재고 수량 차이가 나면 요 재고자산 감모 수량이야. 그런데 이 감모 수량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모자라. 그러면 이거는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너무 많이 감모 수량이 나면, 근데 조금밖에 안 나.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그냥 매출원가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감모 수량만 차변에 여기 있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상적인 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처리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원재료 제품 등하고 적협할 타개정대체. 요거 별표 해놔요. 요거 별표 스타 표시해 놓으세요. 스타 표시.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여러분들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그 스마트폰이 지금 갤럭시 23죠. 23. 근데 옛날에 그 갤럭시 그 저 뭐 20 뭐 갤럭시 20도 있었나? 그럼 옛날 거 그 갤럭시가 있고 23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최근 거 살라 그러지 옛날 거 안 살라 그래. 그럼 옛날 거는 멀쩡해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거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잖아. 평가 손실은. 우리가 통제가 안 돼요. 진부하, 그걸 진부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알죠? 배우셨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작아지거나 그래서 평가 손실은 사람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비싸게 팔아야 돼요. 자, 요번에 보세요. 그 저기 요번에 그 밥값이 분식값이 엄청 올랐죠? 그 푸틴이라는 그 이상한 그 사람이 나 그 사람 참 웃기는 놈이야. 그 걔도 완전히 옛날에 KB주의 공산주의 이게 왜 전쟁을 일으켜갖고 멀쩡한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이냐고. 그 바람에 지금 곡물값이 올라갔죠? 피해는 누가 봐요? 아프리카 사람이나 세계 곡물값이 올라가서 지금 밀가루 값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밀가루 값이 올라가갖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물가 올라가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 거 나그 원가에 산입해야 돼. 근데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으로 처리하는데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데 요거 비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건 앞에 설명했던 거예요. 기말재고를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해서 매출원가를 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분기해 주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요거 비정상적인 건 간보손실이다. 그래서 이거 수량 결정 방법에는 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질법, 후입선질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다. 소매재고조사법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요거는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재고자산의 공부였습니다.